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오늘은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수치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말하죠. 옛 성인들 중에는 수치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근데 공자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맹자님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맹자님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울 일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실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길 짓을 아예 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부끄러울 일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 수치심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심성이고 인간다움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일에 수치심을 너무 잘 느끼는 사람, 이건 언제나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뭐든 하고 언제나 들어가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염치를 모르는 인간이 되겠죠. 하지만 사소한 일에서마저 너무 자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사상가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부끄러움이 덕은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고 봤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에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숙기가 없는 사람으로 과도하게 빠진 경우이며 이 방면에서 부족한 사람, 이른바 무슨 일에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이고 중간인 사람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도 수치심을 너무 모르면 파렴치한 사람이지만 무슨 일에나 너무 자주 과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숙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따라서 중간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염치를 아는 상태라고 본 겁니다. 수치심은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도 중용이 필요하다.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넘치지도 않게. 그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수치심을 정의를 내릴 때 치욕과 연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치욕이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슬픔이다. 반면 수치심이란 치욕에 대한 공포나 소심함이고 추한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인간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치욕, 즉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는데 수치심은 이러한 치욕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치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행동의 결과로 혹시 치욕을 겪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자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은 치욕에 대한 그런 공포가 없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수치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치욕당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수치심을 갖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안전정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진 여러 감정 중에 수치심하고 비슷한 하지만 약간 다른 감정이 있는데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을 뜻하죠.
가령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아이고. 그럼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어긴 잘못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요. 또 자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미안함 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 또 이런 죄책감이 들 때는 수치심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과는 또 별개로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움이 앞서죠. 이렇듯 죄책감과 수치심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둘의 감정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 네. 죄책감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했을 때. 예. 수치심은 왠지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거.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죄책감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가 느끼는 내적 감정. 내적 감정. 예. 예.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와는 별개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이. 남이 보거나 말거나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 반면에 수치심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죠. 외부의 시선이 개입돼 있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야간에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수치심은 안 생깁니다. 그냥 죄책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있었어. 갑자기 누군가 딱 나타나서 확 째려보고 지나가면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죄책감과 수치심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가 타인에 의해 느끼는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모습은 수치심보다는 죄책감이 좀 더 잘 작동하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나 지적이 있기 전에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의해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것. 이게 좀 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좀 너무 또 과하게 남을 의식하고 이런 것도 좀 문제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앞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처럼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에도 이른바 중용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도덕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게이지가 너무 민감한 것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개가 돌을 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사람들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굳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될 행동까지 스스로 책망한다고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니체 주장 들어보면 아니 그럼 양심에 털난 사람처럼 행동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죠? 근데 니체는 사람들이 이제 니체가 지적하는 건 그런 걸 아예 갖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될 행동까지 가책을 느끼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와 회식을 했는데 술을 과하게 마신 탓에 필름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출근을 해서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제 술자리에서 후배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을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걸 느껴야 될까요? 당연히 느껴야죠. 그죠? 맞습니다. 느끼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당연해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동료들과 회식을 갔는데 그곳 식당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갔는데 양말에 구멍이 나서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튀어나온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접어서 안쪽 넣어야죠. 근데 그걸 나 혼자 보면 되는데 동료들도 다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까요? 아니면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왠지 좀 이렇게 부끄럽죠. 부끄럽죠. 그런 마음이 들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첫 번째 사례는 자기 잘못이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필름 끊겼을 때. 그렇죠. 당연히
죄책감이나 수치심 느껴야 되죠. 네네. 그런 행동을 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 사람 파렴치한 인간이 가깝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 사람은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었을 뿐이고 네. 타인에게 특별히 피해를 준 바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부끄러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를 파렴치하다거나 모렴치한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네, 맞아요. 결국 죄책감이나 수치심에도 중용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껴야 될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아니 필름을 끊기고 가서 후배한테 잘못을 했고 네. 구멍난 거는 그냥 구멍난 거니까 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냐 안 줬냐 이 차이 그렇죠.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미국의 작가 마이클 슈어가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이란 책에서 사람들이 엄격하게 규칙을 준수하느라 이른바 윤리적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때로는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사소한 규칙은 위반해도 좋고 네. 그런 경우라면 굳이 죄책감이나 수치심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가 말한 특정한 조건이란 뭐냐? 슈어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규칙 위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백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소한 규칙을 어기더라도 그 행위가 옳거나 이상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 행동 때문에 명백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그 행동이 올바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네. 때로는 사소한 규칙은 위반해도 좋고 그때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뉴스나 커뮤니티 영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당당하게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래서 우리가 막 황당한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네. 슈어는 그 피해를 주는 바가 없고 그게 그러니까 이상적이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새벽에 네. 아무도 차가 다니지 않는 길에 신호등만 2차선에서 신호등만 깜빡거리고 있어요. 네. 날씨 더워 죽겠어. 근데 차는 안 지나가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럼 그때 네. 굳이 신호등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건 잘못된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차는 안 가. 그럼 지나가는 그 정도의 사소한 규칙 위반 정도는 윤리적 피로감을 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슈어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논의를 너무 수치심이나 죄책감 갖지 말자고 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요즘은 명백히 수치심이나 죄책감 느껴야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윤리적 피로감까지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따라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지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이것도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각자 나의 경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